주담대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시기별로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 서울도 거래량이 3천 건이 안 나왔잖아요. 2천 몇 건이 나왔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고가의 주택이나 과거에 급하게 올랐던, 과거라고 올 상반기에 가격들의 약진들이 컸던 주요 지역들이 조금의 둔화 양상들을 비추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특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압구정이 뭐 몇 11억이 떨어졌다, 전거래에서 11억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8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한 달 전에 거래량들이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거래량들을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그때 이제 한 조만간에 나오겠구나, 이런 공포에 대한 여론들이라고 언급을 한 달 전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도래했고, 제 생각할 때는 하반기가 되거나 내년 초까지도 이러한 공포의 심리와 어려운 시장들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예견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거래량들의 추이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눌려있는 수요로 치고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시기별로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그냥 다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관점들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정책이라든지 착공, 인허가, 인플레이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같은 시기에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금리고, 금리랑 연동되어 있는 게 대출입니다. 그 대출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상 정책은요, 거의 뭐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요, 이 효과는요 거의 뭐 1년 미만 안에 나옵니다. 1년 미만 반응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과 대출은 시장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하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과 대출을 가장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들은 제일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요, 시기적인 공포가 분명히 도래할 때가 있고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어떤 단위로 뭔가 움직이고, 인허가도 한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도 이게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 나의 매도와 매수의 예측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세금과 대출은 시기적 공포가 왔을 때 오히려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책이 나와서 막히면요, 갈아타기형 투자로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갈아타기형 투자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세나 월세가 강세일 때는 매매한 아파트를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세금과 거래가 막히면은 뭐 무주택자는 1주택자가 될 기회들을 계속 엿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그 정책적으로 세금과 대출을 막을 때는 1주택자들한테는 관대하거든요. 그럴 때는 1주택자는 세금과 대출에 대한 관대한 시기를 이용해서 1주택자가 될 기회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책, 세금 대출에 대한 정책은요,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반응에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활용 방안을 생각하는 도구로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이 대출에 대한 문제,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좀 쪼이고 있죠. 이 쪼이는 부분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뭐 갈아타기용으로 내가 미리 투자용 갈아타기를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착공이나 인허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도 매수의 예측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지금 샀는데 2년 뒤에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어디가 줄어들고 언제 줄어들고 언제 많아지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지역별로도 이제 물량들을 확인하면서 가는 도구로 뭐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를 좀 바라보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재정을 고려해서 입지별로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검토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인데 이건 예측 불가예요. 시기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활용할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얘기할 게 이런 시기별로 주목해야 될 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세금은요 시장에 빨리 반응을 하고 빨리 바뀝니다. 물론 세금의 부분들은 뭐 한시적으로 뭔가를 조금 완화를 해놨지만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고 취득세도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은 대출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바뀝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예전 시장에 보면은 이게 2021년도가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뭐 그때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있었죠. 9억 이상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입주 당시에 이제 시가에 대한 부분들 요 기준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보면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는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면 알려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문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가 2021년도인데 2021년도 말에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까지도 완전히 막는 시기였어요. 이게 2023년도에 지금 뭐 전세 대출 규제 이어지냐라고 했는데 2021년도도 보면요. 전세 대출, 중도금 대출까지 막혔다. 무주택자들 고통만 가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세 대출 규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요. 중도금 대출 아까 말했던 이런 집단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뭐 전세재금 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말이고 총량 규제를 좀 걸어가지고 모든 다 막으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부터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때부터 거래량들이 2022년도에 연결이 되어서 2022년도에 금리도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들이 중반부터 도래를 하면서 그거랑 맞물려서 거래 절벽들이 일어납니다. 거래 절벽들이. 근데 이 시기에도 대출로 뭔가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총량 규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이런 그 시장을 조금은 즉각적으로 조금은 잡으려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계부채 고공행진 이거는 어제 기사입니다. 주담대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량들이 이제 조금은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50년 이제 그 주담대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40년으로 해놓고 그다음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들도 9억짜리의 어떤 상품들은 폐기를 하고 6억만 이제 대출을 6억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담대에 대한 조금 규제들이 지금은 과거보다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뭔가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전세 포함해가지고 가계부채라든지 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총액들이 대출 총액들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는 즉각적으로 수요층을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거래량들이 갑자기 조금 둔화된 시기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거래량이 더 끊어지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거래량이 작년 말처럼 막 1,000건 이하로 떨어지고 2,000건 이하로 올해 초처럼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다른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이 대출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대출로 시장을 조금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은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원한 정책이 아니라요. 이거는 빠르게 시장에 반응하는 만큼요. 빠르게 또 변화가 많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막네, 지금 세금이 세네, 지금 이거 어떡하네라고 공포로 여겨서 시장을 낭망하고 너무 그냥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요. 요거는 너무 길게 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구조들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대출을 이제 수요자들이 월세로 가는 상황들이 생겼었죠. 이 수요층들이 대출을 막으면 수요층이 줄어들고 대출을 풀면 수요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이라는 시기가 있죠. 연말에는요, 지금 금강원에서 제가 아는 분하고 농협의 지점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금강원에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총량을 얼마나 좀 제한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출 금리는 조금 올라간 상황이지만은 이제 코픽스가 올라가서 대출 총량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조금은 제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 연말. 근데 이거는 또 연초되면 좀 풀리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층들이 뭐 이제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연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요. 월세가 조금 올라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또 어떠냐? 금리가 이 월세보다 유리한 전세로 이자를 내느냐 아니면 월세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월세보다는 금리가 전세로 가는 게 유리한 시장이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가 유리했다가 지금 이게 다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된 건요, 나중에 매매에 대한 시장이 괜찮아지면요, 이 매매로 또 다시 전환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 매매의 수요자가 안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의 완화라든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거래량을 죽이면요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거래량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매매가를 조금 자극을 하고 유동성 시장을 만드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인하 시기가 뭐 3월을 할 거냐 6월을 할 거냐 아니면 9월을 할 거냐에 대한 그 전망이 엇갈릴 뿐 실질적으로 피벗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대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장이 이제 펼쳐지게 될 수 있는데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붙는 시기들이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내년에 전망이 뭐 어떻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양분화될 수 있지만 의견은 의견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요. 이런 대출이라는 부분들,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반응들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대출과 세금에 대한 게 좋지 않다고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동일한 시장으로 갈 거라고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출이 좀 막히려고 하는 시장이지만은 금리에 대한 내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 전세라는 부분도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보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예전에 2022년도와 2022년도 말처럼 급격하게 거래 종말장에 와가지고 뭐 가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양상보다는 쉬어가는 양상으로 조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집값에 대한 정책은요, 영향이 집값에 어떻게 미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의 상황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조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조금 사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보합이 될 수도 있고 오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건 지금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갈 곳 이름 뭉칫돈, 이게 어제의 기사거든요. 지금 돈이 은행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멈췄는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금리가 4%대로 그냥 돈을 받으면서 그냥 가자라고 이제 판단하고 뭉칫돈이 또 이렇게 은행에 좀 몰리고 있습니다. 몰리고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대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집을 좀 억누르는 정책들,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을 하면요. 이런 대출과 세금의 규제나 강화는요, 집값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멈추죠. 그런데 이게 이 현상이요, 사실은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들을 누적시키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 누적시킨다는 건요, 일시적 멈춘 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연기한 거예요. 근데 연기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명 있다가 3명 있다가 4명 있다가 많아지죠. 이게 누적이 되다가 시장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면요. 이게 이제 가격들의 거래량을 확 늘리면서 가격으로 움직여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뭐 정책을로 지금 뭐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시장에 안 좋아서든 좋아서든 뭐든 간에 뭐 투기꾼을 막는다라는 명목하에 하든 간에 우선은 이 대기 수요자를 누적시키는 건요. 스프링처럼 가격들을 튀어오르게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요런 것처럼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선 이런 단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는 대출을 계속 막고 있다. 대출을 조금은 강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이제 스트레스 DSR 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킬 것이다. 뭐 주담대에 대해서 DSR을 조금 더 강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시장의 집값들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본질은 대기 수요자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나오게 해서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시장이 거래할 수 있는 수요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